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 있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코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알레르기 비염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코의 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비과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비과학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코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비염이나 부비동염, 또 훈면무호흡증 같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의 날을 저희가 2023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매년 이제 4월 달쯤에 코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코 건강과 후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런 코의 날 제정을 했는데요. 날짜가 4월 28일인데 보시면 이 코를 옆에서 보면 약간 사자 모양이고 콧구멍 모양이 또 이자 모양, 그리고 이 콧구멍 양쪽을 보면 약간 팔자 모양처럼 보게 돼 있어서 또 기억하기 4 곱하기 2는 8이니까 기억하기도 편해서 저희가 4월 28일로 날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제1회 코의 날 캠페인을 했었고요. 작년에 2회 코의 날 캠페인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런 캠페인 포스터들도 다 코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청진기 옆에서 본 코 모양이고 이 코 모양도 보면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글씨도 굉장히 재밌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코의 날 제정 선포식을 했었고 또 작년에 2회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비과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오늘 이렇게 코의 날을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4월 28일에 제3회 코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풍선 디자인으로 이 코 모양 풍선 디자인을 멋지게 잘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많은 분들께서 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를 하지만 또 환자분들 중에 잘 안 낫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그리고 또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중요한 치료 1번은 회피요법이죠. 환경관리 회피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 많이 하시고, 근본적인 사실 이제 치료 방법은 면역 치료, 또 약으로 안 되면 이제 수술 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COI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환경관리 회피요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이제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걸 줄여야지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물론 이제 회피요법만으로 뭐 100%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 회피요법 자체만으로도 사실 증상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임신이나 이런 소아에서도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알레르기 항원으로 알려진 진먼지 진드기 인데요. 이게 이제 챗 GPT 요즘에 많이 하실 텐데 챗 GPT한테 진먼지 진드기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보면 굉장히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이 진드기가 우리 집에 있는 이불이나 카페트 굉장히 많이 삽니다. 먼지에 많이 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DF나 DP가 많이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되는데, 이 진드기는 25도씨 온도에서 가장 잘 살고 습도는 한 60% 정도, 약간 좀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조건을 좀 반대로 하면 진드기를 이제 죽일 수 있겠죠. 이 배설물 입자에 또 이런 박테리아 엔도톡신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습도를 조금 낮추는 게 40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침구 커버를 이 항온 비투과성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인터넷에 그냥 진먼지 진드기 비투과성 커버라고 검색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걸 교체하는 것이 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불을 이제 온수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찬물로 세탁하면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물론 항온 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건 따뜻한 물로 꼭 세탁을 20분 이상. 이불을 삶는다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불을 자주 삶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튼과 소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런 헝겊 소파에 또 많이 자란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비닐이나 가죽 소파로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카페트는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은데 이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진공 청소기를 헤파 필터가 장착된 이런 진공 청소기, 또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헤파 필터는 하이 에피션시 파티큘러 에어 필터, 즉 0.3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 중 99.97%를 제거하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에파보다 더 높은 게 이제 헤파 필터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걸러진다고 봐야 되겠고, 이제 헤파보다 더 높은 건 울트라인데요. 이건 거의 뭐 수술실에서 쓰는 개념이고 그냥 집에서는 헤파 필터를 많이 사용하면 웬만한 항원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자체를 이제 죽이는 살충제가 있어요. 이게 아마 유명한 배우 잘 아실 텐데 이분도
알레르기 때문에 매일 이런 그 살충제를 뿌려서 진먼지 진드기를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검색해봤더니.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충제를 쓰고 나서 이 청소기 등으로 죽은 진드기 분비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은 진드기가 먼지에 남아서 그게 자체가 또 흡입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하실 때 보면 실험실 내에서 연구 결과는 되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임상적으로 좀 인체 독성 실험이나 안전성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곰팡이 퇴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 얼터나리아나 캔디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항원들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천식이나 부비동염, ABPA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데 사실 곰팡이도 집에 보면 정말 많죠. 이런 그 축축한 곳, 화장실, 샤워실 이런 곳에 많은데 습도를 낮추는 거 중요하겠고요. 공기청정기, 제습기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해줘서 결국은 곰팡이 자라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곰팡이도 이제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와 온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물 항원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거의 가족이죠. 사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인데 검사를 했더니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뭐 이 환자분들한테 원칙은 키우지 마세요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서제스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양이 항원은 펠디1이라는 항원이 고양이 침이나 피부, 땀, 소변에 많이 발견되고 이게 고양이가 없어져도 사실 항원성이 굉장히 강해서 20주 이상 머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겠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케네스1 이런 게 이제 개 털 비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회피요법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키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병원에. 그러면 이제 설명할 때는 반복적인 청소, 특히 이제 털에서 많이 날리기 때문에 자주 좀 씻겨주세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좀 애먹습니다. 고양이는 사실 목욕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잘 설명드리고 좀 자주 씻겨야 되고 회피요법과 비슷하게 보려면 사실 일주일에 2번 이상 자주 목욕을 시켜주시고 이거 중요한데 낮에는 뭐 이쁘다 하고 같이 키우셔도 밤에는 이제 좀 따로 주무셔야 됩니다. 침실로 계속 같이 주무셔버리면 자는 동안에 계속 항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밤에는 따로 주무시고 헤파 필터 아까 설명드렸던 공기청정기를 자주 해주시고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고 사실 계속 키우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 면역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NEJM의 아주 예전 논문인데 보면 이런 진먼지 진드기를 방지하는 특수 침구를 사용하면 유의하게 이런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국내에 나온 이제 연구에서 헤파 필터를 사용한 청소기로 청소해주면 증상이 역시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 알레르기 환자들한테 피해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려도 이제 사실 좀 없애기 꺼려하고 현실적으로는 2명만 실제로 회피를 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강한 이런 이모셔널 팩터 때문에 공급상 따르기 어려워서 면역 치료 같은 대안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실내 항원이었고요. 다음은 실외 항원입니다. 지금 이제 봄철 일교차 심한 봄철에 정말 요즘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봄에는 트리폴렌 그리고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그래스 폴렌, 그리고 가을에 주로 위드 폴렌이 날린다고 아마 학교에서부터 우리 교과서에 많이 배웠던 이런 그 폴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겠는데요. 이 꽃가루는 사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출되더라도 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고 집에 돌아오면 옷을 잘 세탁을 하고 회수하고 잘 씻고 우류 건조기 사용하고요. 옷은 또 옷장에 두고 침실에는 좀 두지 않아서 가능하면 남아있는 항원도 좀 노출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환자들한테 약물 치료 플러스 이제 이런 선글라스 좀 회피하는 거죠. 이런 거 했더니 이제 이런 그 눈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정도도 유의하게 좋아졌다. 이런 연구가 나왔었고요.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PM10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이런 작은 입자들이 상기도, PM2.5 같은 초미세먼지는 이제 하기도까지도 잘 내려갑니다. 이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냐면 사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산모가 만약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 태어나는 소아도 굉장히 알레르기 비염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 이런 PM10 농도가 올라갈수록 사망률도 올라가고 천식 환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이 과거부터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PM10, 뭐 PM2.5 또 여러 가지 이런 오존이나 그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메타 분석해 보면 모든 입자들이 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도 사실 요즘에 문제죠. 그래서 황사 경보 요즘에 많이 발령하고 있고 천식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도 나빠지고 약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나빠지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에도 이런 게 많이 잘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대기질이 어떤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 미세먼지 농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한 날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요. 헤파 필터 장착한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오존 농도가 여름에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이때는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 세척인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코 세척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들도 나오고 설명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이제 비염 증상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도 줄여주고 그 비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또 점액이나 가피 같은 것들 제거해 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실 꼭 비염 환자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뭐 부비동염 수술한 환자 후에도 많이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이건 제가 이제 만든 코 세척 반대인데 약국 가면 이런 용기와 분말이 있습니다. 처방전엔 따로 포함이 안 돼 있고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세척 용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 넣고 분말 하나를 녹입니다. 뭐 정수기 물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끓여서 식힌 수돗물을 써도 되고 물을 부은 다음에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한쪽 콧구멍으로 물을 넣어서 이제 반대쪽 콧구멍으로 빼내는 거죠. 또 반대쪽 반복하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코로 숨쉬는 걸 멈추고 입으로 아 하고 소리를 계속 내줘야지 물을 삼키지 않고 다 배출할 수 있게 돼요. 이 물을 삼켜버리면 귀가 아파서 또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기 돌려서 물을 잘 빼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세척하고 갑자기 뭐 30분, 1시간 있다가 코에서 물 떨어진다고 되게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빼주시고 세척할 때는 그 남아있는 물 고인 걸 잘 닦아만 주시고 빼주시는 게 좋고요. 직후에 코를 세게 풀어버리면 마찬가지로 귀가 아프고 또 심하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세척 중에 귀가 먹먹하거나 아프면 세척을 바로 멈추고 이제 하품을 하면 좀 증상이 좋아집니다. 많이 처방하시는 약제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제 안티히스타민이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있었는데 1세대는 좀 이런 중추신경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좀 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2세대나 3세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또 이런 항히스타민 장점이 동일 약물도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네이설 안티히스타민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이게 장점이 작용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뿌리면 한 15에서 30분 안에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랄 제제로만 해도 좀 치료가 부족한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단점은 좀 쓴맛이 있어요. 코에 뿌리는데 약간 좀 맛이 쓴맛이 느껴지는 게 좀 불편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슈도에페드린 계열 많이 들어보셨을 이런 약인데요. 그 코 점막 혈관 수축을 시켜서 이제 코막힘을 개선하는데 약제 처방하실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배뇨장애나 뭐 혈압 상승, 심계항진, 또 불면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더라잉 디지즈가 있는 환자분들은 좀 주의해서 처방해야 되겠습니다. 이 항우울제를 인트라네이살로 뿌리는 약제들이 많이 있죠. 시중에 판매되는 약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꼭 좋아하지 않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잠깐 쓰면 효과가 정말 좋지만 환자분들이 또 이걸 5일만 쓰고 끊진 않죠. 계속 뭐 한 달, 두 달, 몇 달 계속 써버리면 나중에는 리바운드 바소다일레이션이 와서 약물 유발성 비염이라고 굉장히 좀 치료하기 어려운 비염이 생겨버립니다. 약을 뿌려서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 내시경 봤을 때는 코도 넓어져 있지만 환자는 항상 코가 막히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키플락시 생기기 때문에 꼭 그 단기간 일주 이내로 5일 이내로 단기간만 정말 이제 코가 막혀서 정말 잠자기 힘들어요라고 생각될 정도만 잠깐 뿌리시고 사실 이걸 계속 달고 살 정도면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뭐 수술로 해결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비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1차적인 치료 약제는 이제 인트라네이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수화에서도 사실 3세 이상이면 다 안전하게 투여 가능하고요. 장기간 투여에도 부작용이 없다. 뭐 수화에서도 이런 성장이 크게 억제는 없다라고 최근에 다 논문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시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강내 항우울제와 달리 투여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최소 5일 정도 꾸준히 뿌려야 효과가 나오는데 환자분들께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저번에 처방해 주신 약을 한 이틀, 3일 뿌리는데 효과가 없다고 다른 약주라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꼭 설명을 해 주시고 꾸준히 사용을 하신다고 해 주시고요. 이 비강내 스테로이드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강내 항히스타민을 복합한 이런 복합제들이 밑에 제가 3개 넣어놨는데 이런 약제들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강내 항히스타민이 아까 작용 시간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장점 플러스 항히스타민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제제를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내 스테로이드 처방하시고 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코 안쪽에 잘 들어가게 도포를 해야 되는데 고개 들고 그냥 천장 보고 딱 그 콧구멍 입구, 비강 전정부 콧구멍 입구에만 닿게 뿌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옳은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멈추고 이제 뿌리는 방향이 비강과 평행이 되도록 이 동측 외양각이란 건 결국은 이 눈 바깥쪽으로 약간 레터럴 포션을 향해서 뿌리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뿌려야지 비중격을 혹시 계속 뿌리게 되면 셉탈 퍼포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코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바깥을 향해서 뿌리시고 반드시 호흡 중단한 상태에서 뿌리고 살짝 들여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소 5일 정도 지나야 최대 효과가 올라간다. 그리고 분무 직후에 재채기 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계속 뿌리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분무 시에는 숨을 들이쉬지 말고 숨을 꼭 멈춘 상태에서 뿌리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결국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천식 환자분들 흡입제 쓰는 것도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비염 환자분들 비강내 스테로이드 뿌리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체 요즘에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이제 천식이 동반된 경우 또는 아스피린 악화성 호흡기 질환 동반된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되어 있고 이건 호상구 침민도 억제하는 데 되어 있고 코막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몬테류카스트가 조금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좀 이런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FDA에서는 프란요카스트나 이런 다른 제재로 좀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아리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에 굉장히 고전적인 오래된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뭐 24년까지 계속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었는데 이 아리아 가이드라인에서 최근에 이제 제시하는 치료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텝 업 또는 스텝 다운 개념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환자들 같은 경우 또 치료 받았던 환자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박스스코 환자의 증상 점수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치료 안 받은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어떤 약이든 상관없다. 애니 퍼스트 라인 드러그를 하고 5점 이상이면 인터미턴트 라이너티스 때는 어떤 것보다 상관없지만 퍼시스턴트 때는 꼭 인트라네이설 스테로이드 또는 인트라네이설 스테로이드 플러스 아젤라스틴 복합제죠. 복합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한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발소를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증상 조절되면 그대로 유지하고 증상이 나빠지면 스텝업을 해라. 마찬가지로 치료 받았던 환자도 이제 스텝업, 스텝 다운 이런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텝이 이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항히스타민, 오랄 또는 인트라네이설 항히스타민이 되겠고요. 또는 뭐 류코트린 안타고니스트, 콜로몰린 소디움 이런 것들 되겠고 두 번째는 인트라네이설 스테로이드, 세 번째 단계는 인트라네이설 스테로이드 플러스 인트라네이설 항히스타민, 네 번째는 오랄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쓰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치료 다 안 되면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 업, 스텝 다운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알레르기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면역 치료,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게 원인 항원을 환자에게 계속 소량으로 주입해가지고 결국은 이뮨 톨러런스를 유도하는 것인데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알레르기 결막염 등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면역 치료는 어떤 환자들한테 해야 되냐면 꼭 반드시 알러젠 스페시픽 IgE의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킨프릭 테스트나 마스트나 임뮤노켓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알레르젠의 IgE가 항체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일치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증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피검사 결과나 피부 반응 검사 결과 꼭 환자 증상과 코릴레이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알러젠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나빠지는지 이런 또 계절이나 환경, 직업 이런 걸 잘 확인해 가지고 코릴레이션 되는 항체로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여하는 방법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혀 밑에 투여하는 게 편하니까 슬립, 서브링구얼 이뮤노세라피 혀 밑으로 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단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 슬립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원은 진먼지 진드기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외에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또는 꽃가루를 하려면 이제 스킷을 해야 되는데 스킷은 서브큐테니어스 피부에 피하에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병원에 좀 내원해가지고 자주 와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랄 루트 또 에피큐테니어스 또 초음파 가이드하에 이제 그 인트라 림파틱으로 림프노드를 주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역 치료 효과는 굉장히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 익스트랙트, 그러니까 그 경구 복용하는 진먼지 진드기 추출물 이용해서 면역 치료를 해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치료 전보다 콧물, 뭐 재채기, 콧막힘 다 좋아지고 눈 증상 그리고 이제 수면 불편한 증상들까지 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사실 알러직 마취라고 아시죠?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천식으로 또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이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천식을 예방할 수도 있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문에서 메타 분석에서 보면은 나와 있고 실제로 비염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천식 발생 위험을 25%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이 메타 분석 논문은 알러지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왔었는데 이 증상 발현도 줄이고 약제 사용 효과도 줄인다. 그리고 물론 어른 아이 다 효과 좋지만 어린 아이에서 효과가 더 좋고 여러 가지 항원에 감작된 경우보다는 모노센시타이즈 된 경우에서 효과가 좋고 치료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시행한 경우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원의 종류는 뭐 진먼지 진드기도 좋고 꽃가루도 좋고 다 좋고요. 투여 경로는 스킷, 플릿도 이제 태블릿도 있고 드랍도 있는데 이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압 면역 치료도 굉장히 환자 교육이 중요한데요. 공복 상태에서 꼭 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혀 밑에 이렇게 직접 투여하고요. 바로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2분 이상 머금고 있고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드랍 제제는 이렇게 방울로 떨어질 거고 태블릿 제제는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5분 정도 음식 먹지 말고 기다리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관찰하고 이제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가끔 면역 치료 하다가 감기 심하게 걸려서 열 나는 환자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열이 날 정도로 몸이 힘들면 좀 잠깐 중단해도 되고 이게 면역 치료가 잠깐 중단해도 아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중단해도 그 전 치료로 다시 이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중단해도 되고요. 발치를 포함한 구강 내 수술 이런 경우도 좀 잠깐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 보면 그 인면 톨러런스에 관련된 뭐 IL-10이나 IAG, G4 같은 항체는 사실 한 3, 4개월 지나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환자분들도 효과 좋은 분들은 한 2달 지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 효과는 1년에서 2년 지나야 되고 문헌상에서는 이제 5년을 사실 권장을 하는데요. 최소 그래도 3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3년 이상 면역요법을 하면 중단해도 효과가 좀 많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 설화 면역 치료를 3년도 해보고 4년도 해보고 5년도 해보고 얼마나 끊고 나서 효과가 가는지를 봤더니 3년 동안 치료한 사람은 끊고 나서 한 7년 효과가 가고요. 4년, 5년 하면 한 8년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캐리오브 이펙트는 좀 가능하면 길게 치료할수록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면역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뭐 IgE나 IgG4 또 스킨프릭 테스트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꼭 이런 그 검사 결과가 환자 증상하고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증상 점수, 약물 사용 점수, 삶의 질 이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받아보고 이 설문지 결과와 환자의 그런 피검사 결과를 같이 코릴레이션 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험해 본 게 환자는 굉장히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IgG4 수치는 많이 높지 않고 IgE는 여전히 높고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증상과 결합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고 환자분들이 병원 올 때 이렇게 증상 설문지를 매번 체크하게 해주면 이제 처음에 증상 심할 때부터 좋아진 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런 설문지를 체크하는 게 꽤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고요. 만약에 1년 이상 했는데도 증상이 잘 안 좋아지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사실 약을 잘 먹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설사 면역 치료는 약을 보통 태블릿 그 박스 하나를 한 달에 하나 정도 처방해주고 한 달 동안 잘 먹고 다음 달에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날마다 사실 이걸 약을 잘 챙겨 먹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잘 약을 드셨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게 1년 사이에 항원이 좀 다른 항원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그래서 다른 항원이 혹시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보통은 1년 정도 해보면 이 환자가 앞으로 치료를 더 끌고 갈지 중단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1년 열심히 정말 잘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잠깐 조금 멈추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네. 수능도를 조사한 논문들이 있는데 뭐 30% 정도 이제 드랍아웃 중간에 좀 멈춘다고 하는데 이 중단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사실 약의 투여가 어렵다는 분도 있고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는 게 증상이 좋아져 버려서 하다가 증상이 좋아져 버려서 그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나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면역 치료는 수능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설하, 피하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부작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설하가 피하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집에서 직접 투약하기 때문에 가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혀 밑 부분이 사실 가렵다는 걸 굉장히 많이 흔하게 호소하는 현상이고요. 부종도 생길 수 있고 또 심하면 이제 노시아 보미팅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보존적 치료로 많이 좋아집니다. 사실 선한 면역 치료로 이제 그 뭐 아나필락시스까지 생기는 경우는 없겠지만 피하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서브큐테니어스로 이뮤노세라피 할 때는 꼭 병원에서 관찰을 하고 아나필락시스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네프린이나 꼭 주사 장비를 잘 구비를 해놓고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개원리 선생님들은 클리닉에서 하기는 설화가 훨씬 편하죠. 피하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화 면역 치료 많이 하시는데 이제 피하 그 설화로 커버가 안 되는 항원들 아까 설명드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폴렌 같은 항원은 이제 피하 면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피하 면역 치료를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만약에 반려동물을 평생 키워야 되는데 증상 정말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피하 면역 치료를 권장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모가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시는데 사실 임신 자체가 또 비염을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호르몬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면역 치료를 받았던 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냥 쭉 지속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뭐 면역 치료를 임신 중에 그때 시작하는 것은 사실 권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지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면역 치료 자체가 다른 임신 결과에 부작용은 없다. 스킷 플릿 다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안 되면 수술 치료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 환자분 사진인데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하다고 오셨어요. 근데 보면 콧구멍 안을 딱 들여다봤는데 정말 코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셨나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드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런 환자분들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죠. 비염 수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합의각계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구조물을 인페리어 터비네이트 하비갑기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렇게 하비갑기 비유가 있으면 코막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비염 수술은 이 하비갑계를 뭐 절제하는 건 아니고요. 부피를 줄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알러겐이 접촉하는 점막 표면도 줄여주고 점막 하층의 분비샘도 제거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고 이 하비갑계 수술이 좋은 게 굉장히 넌 인베이시브합니다. 국소 마취로도 간단히 할 수 있고 개원이 선생님도 그냥 클리닉에서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소아나 청소년 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레터럴 아웃프랙처라고 이렇게 프레어를 넣고 먼저 마취를 하죠. 로컬 마취를 한 다음에 미디얼 사이드로 이 터미네이트 본을 약간 프랙처 시킨 다음에 반대 방향 힘을 이용해서 이제 레터럴 방향으로 아웃 프랙처 시켜주면은 이 통로가 비강내 통로, 인페리어 메이터스에 이런 통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아웃 프랙처를 하게 되고요. 비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웃 프랙처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브라이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게 되고 이제 절삭기 기구로 이렇게 갈아냅니다. 커져 있는 살을 이제 저는 이프트라 터미널 플라스티를 하는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안에 포켓을 만들어서 인트라 터미널로 터미네이트 안에 점막을 갈아내는 방법으로도 해도 됩니다. 하고 나서 좀 블리딩이 생길 수 있어요. 데브라이더는. 그래서 잘 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블리딩을 막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죠. 이게 블리딩도 적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라디오 프리퀀시는 꼭 셀라인이 있어야지 이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처음에 셀라인과 에피네프린 이렇게 잘 인젝션을 해주시고 한 다음에 이 라디오 프리퀀시 프로브가 들어가서 방금 하얀색으로 보셨던 거기에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 열이 들어가면서 바로 부었던 점막이 시링키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기 전체적으로 앞쪽, 뒤쪽, 뭐 위쪽, 아래쪽 여러 군데를 해주시고 굉장히 많이 부피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위에 나중에 크러스트가 생기긴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요.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항상 자기는 태어나서 계속 입으로만 숨을 쉬었고 코를 늘 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항상 코를 풀고 답답했던 분이 코가 넓어지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편하고 좋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뭐 비염 수술해도 재발한다던데 라고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메타 분석 얼마나 가는지 장기간 효과를 본 메타 분석을 이제 자마 오토 라링글로리라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 제가 재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터비네이트 수술 전과 후를 비교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술 치료하고 나면 코막힘이 굉장히 유의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좋아지지만 코막힘 특히 굉장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콧물, 또 재채기, 가려움증 증상도 다 좋아집니다. 유의하게 좋아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강 저항 또는 토탈 레이저 볼륨 같은 주관적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도 수술 전보다 좋아진다, 유의하게 호전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추적 관찰 해보면 뭐 1년에서 3년 이상까지 쭉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잘 유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토탈 네이셜 볼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 직후 한 달 정도 되면 아직은 안에 크러스트나 디스차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효과가 적었다가 3개월이나 1년 후가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막힘 증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하는지 아까 보여드린 뭐 마이크로 데브라이더, 라디오 프리퀀시 그리고 과거에 썼던 아예 절제해버리는 서브뮤커설 리섹션 비교를 해보면 코막힘 증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섹션 절제해버리면 사실 제일 효과가 크긴 하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 데브라이더, 라디오 프리퀀시 순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기타 증상들도 사실 이제 마이크로 데브라이더가 라디오 프리퀀시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게 장기적으로 나은 효과를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서브뮤커설 리섹션을 요즘에는 잘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잘하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아트로픽 라이나이티스나 또 엠피지노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마이크로 데브라이더 아니면 라디오 프리퀀시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마이크로 데브라이더가 좀 더 낫다. 근데 저도 사실 둘 다 해보면 마이크로 데브라이더가 수술 후에 조금 블리딩이 조금 자주 있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데브라이더를 하고 너무 비대가 심하면 보통 일반적인 환자는 라디오 프리퀀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좀 부작용이나 위험한 건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블리딩이나 크러스트 같은 건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빈도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0.04 레이트 이용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빈도에 생기고 출혈도 이런 대부분 연구에서 경미하고 쉽게 지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합의각계를 줄여주는 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주관적 증상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도 좋게 해준다. 그리고 합병증도 낮다. 가장 개선 효과가 좋은 건 코막힘이 아무래도 제일 개선이 되겠고요. 라이노리아도 좋아지고 장기적인 효과는 이제 1년 이상 증상 개선이 유지되고 수술 방법은 뭐 다 효과가 있지만 마이크로 데브라이더가 좀 더 낫다는 것이고 사실 이 라이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보다는 조금 그 넌 알레르기 라이나이티스 우리 노인분들에서 특히 많은 바소모터 라이나이티스나 이런 환자분들은 주로 코막힘보다는 계속 하루 종일 워터리아 라이노리아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이제 터미널 플라스티를 해주면 조금 일부는 좋아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넣지 않았지만 크라이오세라피라고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상용은 안 되고 이제 올해 안으로 들어온 지 되어 있는데 포스트런 네이팔 너브 자체를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도입이 되면 아마 좀 그렇게 라이노리아가 많이 심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약물 치료를 안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치료 방법을 약을 쓸 때 스텝 업 또는 스텝 다운 전략을 사용해라.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1차 치료 약제는 인트라네이설 스테로이드 그리고 인트라네이설 항히스타민은 작용 시간이 빨라서 둘을 병합하는 게 작용 효과도 빠르고 효과도 좋다는 것이고요. 알레르기 회피요법 또 생내실험후 비강 세척 환자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술, 터비너 플라스티를 해주면 1년 이상 증상 개선이 유지된다. 그리고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는 면역 치료인데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3년 이상 투여를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코는 사실은 단순히 호흡 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공기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세균도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고, 얘를 통해서 코가 잘 건강해야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결국은 건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이 4월 28일 코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코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환자분들께도 꼭 코가 불편하지 않는지 잘 여쭤봐 주시고, 불편하다고 하면 꼭 코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염 수술하고 나서 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는 분들, 흔한 건 아닌데 가끔 있습니다. 이게 합의갑기 수술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후각신경은 크게 영향은 없는데, 보통 합의갑기 비대에 있으신 분들이 비중격도 만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중격 교정술, 이 셉토플라스티를 해야 될 때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비중격의 굉장히 상단 부위에, 셉텀의 상단 부위에 후각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수술 중에 이제 이걸 너무 위쪽까지 제거하려고 바이올레이션 시키면 후각신경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수술 전에 꼭 PNF-CT를 찍어서 이 후각신경 주변에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약물 치료나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이제 꼭 수술을 진행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 수술은 사실 하기 전에 후각 검사를 꼭 하셔서 정말로 수술 전에 냄새를 얼마나 맡고, 혹시 환자분이 이제 수술 후에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시면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중격 수술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엘스트러트라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구조만 잘 보존하면 사실 후각 상실이나 후각 후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생기게 되면 그걸 평가하고, 혹시나도 많이 불편하다 하면 경구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또 인트라니팔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그때 적절하게 좀 치료해 주는 것도 꽤 중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코감기도 자주 걸릴 수 있고 부비동균도 잘 걸릴 수 있어요. 코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코 세척을 하거나 비염이 혹시 계절성으로 심해지는 환자분 같으면 미리 그 계절이 되기 전에 약을 복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좀 코를 스테이블하게 관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빠지는 환자들이 있죠. 자꾸 계절적으로 봄, 가을 되면 심해지고, 약을 먹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듣지도 않고, 비염약, 좋은 세척 다 해도 안 듣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면역 치료도 해보고, 항원이 혹시 더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항원이 있다면 면역 치료도 고려를 해보고요. 사실 또 대부분 환자분들이 코 구조 자체가 환기가 잘 안 돼서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안은 결국은 네이설 페이턴시가 잘 유지되어야지 치료 효과가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합의갑기 많이 부어지는 환자분들처럼 코가 꽉 막혀버리게 되면 사실 그 정도 되면 무슨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죠. 세척을 해도 신경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합의갑기 수술을 해서 코 막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제 네이살 셀라인 이리게이션이나 인트라네이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잘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해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이살 페이털실을 확보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부비동염이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코는 누렇게 나오고,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박테리얼 라이페이트라고, 환자분이 좀 부비동염이 없는 시기에, 약간 스테이블한 시기에 박테리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약하게 만들어 놓은 약이 있어요. 그걸 복용을 하게 해가지고 박테리얼 라이페이트를 꾸준히 좀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또 끊고 이렇게 하면 몸에서 또 그거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